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부부싸움의 큰 이유 중 하나가 내 식구만 챙기기라고 하는데요.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님만 끔찍이 챙기고 상대방의 부모에겐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많은 서운함을 느끼곤 하죠. 오늘의 사연자님도 그런 감정 때문에 고통받는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 살고 있는 세 아이의 엄마인 40대 여성입니다. 원래는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요. 작년부터 강원도로 내려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재는 작은 갤러리를 운영함과 동시에 집안 사업인 리조트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다른 집에 비해서 많이 엄하셨어요. 한때는 여기가 군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시간에 맞춰서 딱딱 움직이도록 하셨고 통금 시간도 엄격하셨죠. 저희 형제들은 5남매인데요. 저는 그중 막내였습니다. 다들 막내라고 하면 사랑 많이 받고 자랐겠다고 하시지만 딱히 그런 것도 없었어요. 언제나 저희 집에는 가족의 규칙이 중요했고 그대로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호텔 및 리조트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가족 사업으로 전 지역에 골고루 퍼져 있었죠. 저는 5남매 중에 유독스럽게 가족의 규칙에 반발심이 많았던 아이였는데요. 다른 언니 오빠들은 불같이 화를 내시는 아버지 앞에서 순종적이었지만 저는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마치고 집을 가는 길에 귀를 뚫어서 종아리 열대와 함께 한 달 동안 외출 금지를 당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전혀 굴하지 않고 염색까지 해버렸죠. 아버지께서는 거의 졸도할 것처럼 놀라시더니 한술 더 떠서 제 머리를 아예 삭발을 하시고는 머리가 자랄 때까지 꼼짝도 하지 말라고 핸드폰도 압수하셨죠. 언니 오빠들은 사춘기를 유별나게도 겪는다고 늘 제 걱정이었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아버지와 크게 싸운 것은 제가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면서부터인데요. 다른 형제 자매들은 인문계로 무난하게 진학해서 아버지가 추천하시는 과를 선택했지만 저는 아니었거든요. 너는 뭐가 그렇게 꼬여서 아빠가 하자고 하는 일은 다 눈에 쌍심지를 켜고 대들긴. 내가 너희 잘못되라고 하겠어? 그림 그거 그래서 뭘 먹고 살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리니? 그림은 그냥 취미로 하면 되잖아. 그걸 업으로 삼아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왜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해? 어떻게 될지 아빠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는 내가 정할 거예요. 아빠 마음대로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계속 그림인가 뭔가 하고 싶거든. 당장 호적 파서 내 집에서 나가. 결국 아버지께서는 강수를 두셨지만 당시에 저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누가 나가라고 하면 못 나갈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어디. 아버지는 그런 저를 정말 내쫓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우셨던 어머니는 이모 집에 보내서 제발 성질 좀 죽이고 잘못했다고 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절대 제 고집을 꺾지 않았죠.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저는 미대로 진학을 했고 집과는 아예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부모님을 다시 찾게 된 것은 결혼을 기점으로부터였어요. 미대를 다니는 동안에도 정말 열심히 학비를 벌고 돈을 모아서 해외로 유학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림을 한창 그리고 있을 때 전 남편을 만났어요.
네, 저는 남편과 이혼한 상태로 아이 셋을 키우고 있을 뿐이죠. 하여튼 전 남편은 전시회에 손님으로 왔던 사람이었어요. 제 그림에 관심을 보이며 구입하고 싶어 했죠. 제 그림에서 무언가를 느낀 사람이라는 생각에 처음부터 저는 호감이 가득했었답니다. 그림이 상당히 재밌네요. 이 그림 그리시면서 무슨 생각하셨나요? 저는 이 그림에 담긴 이야기가 궁금하네요. 전시회장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없었던 터라 저는 기쁜 마음으로 당시 그리면서 느꼈던 감정과 상황,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그리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관해 이야기를 나눴죠. 정말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로도 다른 전시회에서도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같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참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비록 저와는 반대의 성향이 강했지만 말이에요. 저는 즉흥적인 것이 강한 편이라면 전 남편은 모든 것이 계획적이어야만 해요. 같이 물건을 사러 가도 저는 영수증을 모으지 않았는데 전 남편은 하나하나 싹 모아서 늘 기록을 했죠.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할 수 없는 일을 전 남편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런 모습마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데이트를 해도 늘 계획을 완벽하게 준비했죠. 물론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제가 중간에 다른 길로 빠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런 것까지도 다 계산해서 움직이더라고요. 그 모습이 제 눈에는 무척이나 카리스마 있어 보였습니다. 물론 전 남편은 계획을 세울 때도 혼자서 이것저것 결정하지는 않았어요. 늘 제게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떠냐고 동의를 구했죠. 그러면서 제가 원하는 부분을 귀신같이 알아서는 데이트를 나갈 때마다 한 번도 지루한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자와의 결혼에 확신을 가졌죠.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는 정말이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정말이지 우아함이라는 단어를 온몸으로 표현하시는 그런 분이셨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세팅은 물론 식사를 하실 때도 소리 하나 없으셨어요. 어머니께서 준비하셨다는 식탁은 광고에서나 볼 법했고요. 많이 낯설죠?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평소 생활에서 사람의 품격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입에 들어가는 것 하나도 내 몸에 걸치는 것 하나라도 허투루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내 말 이해할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 세우게 되더라고요. 평소보다 목소리 톤도 낮아지고 말할 때도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도 괜히 눈치가 보였죠.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님과 공연을 본다거나 전시회에 다녀오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뭔가 하나씩 걸리는 것들이 있었죠. 전시회를 같이 가서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엉뚱한 작가의 이름을 이야기한다거나 공연을 보고 나서 작품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었죠.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서 다 아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도 맞지 않는 사람들 말이에요. 가끔이지만 시어머님께 딱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저는 시어머님과의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저희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비록 쫓겨나듯 나와서 자연스럽게 인연을 끊고 살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야 하나 많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국 전 남편에게 사실을 이야기했죠. 부모님 이야기 한 번도 한 적 없었잖아. 난 당신 부모님 돌아가셨다고만 생각했어. 아무리 사이가 나쁘다고 해도 이런 걸 속이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전 남편은 잠시 말이 없더니 빨리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할 것 같다며 연락을 해보자고 했죠. 제가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못하고 있자 전 남편은 제 고집은 분명 아버지에게 물려받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연락을 드리라고 했어요. 아버지께 연락을 하기 전까지 제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몰라요. 혹시나 전화를 받지도 않으시면 어떻게 하지? 받고 바로 끊어버리시면? 그런 자식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죠. 하지만 이 모든 걱정들이 무색하게도 아버지께서는 마치 어제 전화를 하고 또 하는 자식을 대하듯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아버지께서는 제가 하는 전시회도 몰래 왔다 가실 정도로 저를 지켜보셨더라고요. 차마 나서지는 못하셨지만 말이죠. 저는 결혼할 남자를 인사시키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당시 아버지는 인천 쪽에 새로운 건물을 올리시는 중이라 어머니와 함께 서울에 계셨기에 당장 그러자고 하셨죠. 남자친구를 처음 보고 난 후 아버지께서는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가 아니셨어요. 제가 어땠냐고 물어도 한 번 봐서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고 했지만 이상하게 거리감을 두시면서 불편해하는 눈치셨죠. 아직 30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벌써 결혼이야. 꼭 저 남자랑 해야 돼? 그렇게 하고 싶어? 좋은 사람이고 제가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둘이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행복해요. 그리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왜 미뤄야 돼요? 아버지께서는 이번에도 제 고집을 꺾지 못하시고 결국 결혼을 축하해 주셨죠. 전 남편은 결혼식을 크게 하면서 많은 분들께 축복을 받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반대였어요. 결혼은 우리 두 사람이 서로 함께 하기로 약속하는 자리잖아. 굳이 사람들을 잔뜩 부를 필요가 있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축하한다고. 그래도 좋은 날인데 그 행복한 기분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전 남편의 말이 이해는 되었지만 저는 끝까지 크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죠. 사실 저는 남편에게 부모님이 하시는 일에 관해 일체 말하지 않았어요. 두 분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운영하고 계시는 리조트가 몇 개인지 그런 것들이 제게는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것들은 모두 부모님의 재산이지 저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결혼을 한다고 알리기 시작하면 몰려드는 손님들의 수가 어마어마할 것이 불보듯 뻔한데 그 중에서 과연 저희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반대를 해서 규모를 축소시켰죠. 처음 제가 원했던 만큼은 아니었지만 말이에요. 전 남편은 그럼에도 미련이 남은 모양인지 마지막까지 저를 위해서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전 남편은 딱히 달라진 점이 없었어요. 숫자에 약한 저를 대신해서 통장을 관리했고 저는 필요한 만큼 전 남편에게 받아서 사용했죠.
물론 아껴 써야 한다고 잔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딱히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워낙 금전 쪽으로는 관심을 두지 않는 편이라서 당시에 전 남편이 책임져 준다면 그만큼 편한 게 어디 있겠나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묘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전 남편의 이런 꼼꼼함이 숨막힐 때가 많았죠. 아이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은 빨리빨리 소모가 되잖아요. 빨래만 하더라도 하루에 몇 번을 돌려야 하고 기저귀나 분유도 아이가 자라는 만큼 소모량도 늘어났죠. 장난감이나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교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매일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 아이에게 해주고 싶었죠.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거기다 제가 첫 아이를 쌍둥이로 가져서 모든 것이 2개씩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어마무지하게 돈이 들어갔죠. 그러자 전 남편의 태도가 아예 달라졌어요. 제가 뭐라도 하려고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하루 종일 2아이 교대로 안고 있으면 손목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서 하나 사겠다는데 너무하잖아. 보호대라고 해서 특별한 것도 아니야. 내가 붕대 감는 방법 링크 보내줄 테니까 그걸로 해봐. 솔직히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서 따지기도 했지만 전 남편이 하나도 아니고 2을 갑자기 키워야 하는데 갑자기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느냐고 조금만 아껴보자는 말에 결국은 화를 가라앉히고 넘어갔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미련했던 거죠. 전 남편은 그때부터 제가 하는 것들에 사사건건 간섭을 하며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끝에는 늘 우리 가족을 위해서다. 아이들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기 때문이다. 부모인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등의 말로 저를 달랬어요. 그러면 저는 발끈하다가도 불편함을 조금만 참으면 되겠거니 싶어서 알겠다고 말했죠. 제 이야기를 들은 바로 첫째 언니는 어릴 때는 그렇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에 바락바락 대들면서 말대꾸하더니 전 남편이 하는 말에는 알겠다고 대답하는 제가 낯설다고까지 했죠. 그 뒤로도 우리 부부는 금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일이 생겼어요. 특히 관리비가 나오는 날이면 식탁에 펼쳐두고 하나하나 다 지적하기 시작했죠. 여보, 온수가 지난달보다 양이 왜 이렇게 늘었어? 아니, 이번 달은 30일까지 있는데 그럼 더 적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전기세는 이게 뭐야? 전기세도 올랐네? 도대체 당신 집에서 뭘 했길래 이렇게 오른 거야? 전 남편은 올랐다고 해도 고작 몇백 원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이유가 뭐냐며 제게 꼬치꼬치 캐물었죠. 여보, 고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정말 찰나잖아. 뭔가 액션을 취하기 전에 생각을 한 번만 더 해보면 되는 일인데 자기는 그게 왜 부족해? 왜 그 한 번을 매번 놓치는 거야? 정말이지 연애할 때는 이런 남자였나 싶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솔직히 같은 평수에 비해서 관리비가 적게 나온 것이라고 적혀 있음에도 남편은 무슨 잔소리를 못해서 죽은 귀신이라도 붙은 사람처럼 저를 몰아붙였죠. 당연히 저는 그런 전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런 남자가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이 정도 차이 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몇만 원씩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너무 깐깐하게 나오는 것 아니냐고 따졌죠. 제가 너무 거세게 나갔는지
전 남편은 잠시 물끄러미 저를 보더니 아까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로 제게 말했어요. 적은 금액을 괜찮다고 여기다 보면 점점 그 숫자가 커져서 나중에는 몇천 원, 몇만 원 돼도 괜찮다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지. 지금부터 습관을 바꿔보자, 뭐 그런 취지에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내가 너무 정색하고 말해서 그래? 미안해. 내가 나빴네. 말투를 괜히 그렇게 써서 우리 여보 오해만 하게 만들고. 여보, 그래도 내 마음은 그게 아닌 거 알지? 전 남편이 이렇게 나오자 오히려 괜히 짜증을 내고 있던 제가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정말 별것도 아닌 일에 발끈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저만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는 한 달에 한 번 꼭 식사 모임을 가졌는데요. 항상 사전에 가게를 예약해서 움직였어요. 오마카세 전문점이나 유명한 파인다이닝 가게들을 종종 찾았죠. 몇 달은 기다렸다가 예약 차례가 되었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었어요. 물론 시어머님께서 그런 분위기의 가게를 좋아하신 것도 있었지만 전 남편 자체가 그런 가게에서 음식을 음미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에 반면 저희 가족들은 좀 달랐어요. 부모님들께서 따로 가리시는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날그날 먹고 싶은 것을 외식 메뉴로 정하시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집 근처에 단골집에 치킨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 중국집에 가서 짜장에 탕수육을 먹기도 했죠. 어린 시절 줄곧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전 남편은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식사를 하러 가서도 깨작깨작 거리기만 하고 잘 먹지 않았죠. 대신 전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배가 고프다고 식빵을 꺼내서는 버터를 발라 먹더라고요. 그렇게 배고팠으면 아까 먹지 왜 그랬어? 괜찮다고 안 먹었잖아. 당신은 그런 곳에서 정말 잘 먹더라. 그게 넘어가? 다 쓰러져가는 그런 가게에서? 저는 오래된 단골집이라 외형만 그럴 뿐이지 맛도 위생도 신경 쓰는 곳이라고 했지만 전 남편은 진절머리를 치면서 그런 곳에서 음식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여보, 단골 좋지. 오랫동안 먹었으니까 입맛에도 잘 맞을 거고. 그런데 상상을 해봐. 우리 아이들에게 치킨을 먹이고 싶은데 주변에 깔끔한 가게들을 다 두고 그런 곳에 들어가서 애들 앉혀서 먹일 수 있겠어? 그런 자신이 상상이 가? 나는 절대 못해.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있다는 그림을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고. 당신은 안 그래? 솔직히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던 터라 전 남편의 말에 놀라기는 했어요. 제가 멈칫하는 것이 보이자 전 남편은 더 열정적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좋은 환경만 제공하고 싶다고 말하며 다음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알겠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 남편의 걱정이 이해가 간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알겠다고만 했죠.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자 정말 제가 나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집은 생각도 안 하고 아껴 쓸 수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아이들 청결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람, 딱 그런 사람이 된 기분이었죠. 나중에 이혼하고 나서야 알았지만 전 남편은 이런 식으로 저를 조정했던 것이었어요. 제가 전 남편의 행동에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은 2년 전 어버이날 때문이었어요. 아마 대다수의 집도 비슷하겠지만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선물을 하거나 용돈을 드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 부부도 당연히 용돈을 드리기로 했죠. 저 남편은 자신이 알아서 보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늘 그랬듯이 당연히 알아서 했을 텐데 굳이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을까 했습니다. 어버이날이 지난 지 일주일 정도 되었나요? 전 남편은 제게 자기 대신 차를 정비소에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을 했어요. 정기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어려운 일도 아니었던 터라 흔쾌히 알겠다고 말하고는 차를 정비소로 가져갔죠. 차에서 내리려는데 혹시 중요한 것들이 차에 남아있으면 곤란할 것 같아서 내부를 깨끗하게 종이 가방에 담아서 나왔어요. 무슨 노트들도 있었고 영수증들도 있었죠. 꼼꼼한 남편이 영수증을 이렇게 그냥 방치할 일은 없는데 싶으면서도 어떤 영수증일까 궁금증이 생겼죠. 그래서 슬쩍 봤더니 이미 금액에서부터 깜짝 놀라 넘어가겠더라고요. 50만 원에 70만 원에 무슨 금액들의 단위가 10만 원이 넘더라고요. 너무 놀란 저는 영수증의 출처를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술집이더군요. 저에게 그렇게 아껴 써야 한다고 하던 전 남편이 따로 이렇게 술집에서 돈을 펑펑 쓰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총 3권이 있었는데 한눈에 봐도 가계부였어요. 요즘 다 어플로 쓴다고 하던데 무슨 사람이 가계부를 이렇게 노트에다 쓰나 싶어서 잠깐 헛웃음이 나왔죠. 그리고 가계부에는 영수증을 붙여두는 경우가 많은데 남편은 다 하나하나 내역을 손으로 썼더라고요. 그런데 내역이 좀 이상했어요. 하나는 아이들 밑으로 들어간 돈이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아이들 병원비부터 시작해서 이유식 비용, 어린이집 비용, 아이들 키즈카페 방문까지 빠짐없이 적혀 있었죠. 생활비를 주면서 꼭 영수증을 받아서 달라고 하던 것이 이런 관리를 하려고 했던 것인가 싶어서 살짝 소름이 돋았어요. 꼼꼼함에 놀라기도 했지만 가계부를 이렇게 아이들 용을 따로 쓰는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또 다른 가계부는 회사에서 쓰는 돈인 것 같았어요. 다들 술집에 골프 연습장에 비슷비슷하더군요. 특히 누구와 만났는지도 기록이 되어 있어서 방금 찾은 영수증도 확인해 보니 떡하니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인테리어 소품을 판매하는 곳이었는데 남편은 영업직이었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만날 일이 많았습니다. 노트에 적힌 사람들 중 일부는 저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저희 아버지와 오래된 친구도 계셨고 아버지 밑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었죠. 제가 본 금액은 그나마 노트에 적힌 것에 비하면 적은 편이었어요. 100단위나 많게는 1000단위도 있었죠. 도대체 무슨 접대를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노트를 펼쳐보고는 너무 놀라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노트에는 그동안 시댁과 처가에 들어간 돈이 적혀 있었죠. 달마다 보내드리는 용돈과 기념일이나 명절을 챙기는 금액, 그리고 그 중에는 선물도 적혀 있었어요. 물론 이런 내역 자체를 따로 적는다는 것에 놀라기도 했지만 진짜 제가 놀랐던 점은 그 금액이었어요. 결혼 이후 시댁에는 매달 100만 원씩 드리고 있더군요. 그런데 저희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어버이날에는 시댁에 무려 300만 원을 드렸으면서 저희 집에는 고작 30만 원을 용돈이라고 드렸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한두 푼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무려 10배의 차이라니. 이렇게 차이나게 용돈을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았죠. 저는 노트를 앞으로 넘기며 이전에는 어땠는지 확인했어요. 명절에도 생신에도 금액은 늘 그대로더군요. 저는 노트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꾹 참고는 남들이 볼까 빠르게 3권을 사진을 찍었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손이 떨리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물론 전 남편에 대한 원망도 있었지만 저 자신을 향한 분노가 컸어요. 단순하게 귀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서 전 남편이 마음대로 하게 뒀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죠. 그동안 뭐 했나 싶기도 했고요. 그날 저녁 전 남편이 차량 정비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는데 표정 관리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애써 무덤덤한 척하려고 노력했죠. 당장이라도 이게 뭐냐고 따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냥 덤벼들었다가는 평소처럼 저만 나쁜 사람이 되고 끝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계부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 파악하고 나서 이야기하려고 했죠. 하지만 세상살이가 그렇듯이 다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의 다짐과는 상관없이 일은 터져버렸어요. 전 남편은 회사에서 좋은 고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샀다면서 아이스박스를 3개나 들고 퇴근했어요. 하나는 우리가 먹고 나머지는 시댁과 친정에 드리면 된다고 했죠. 거기 이름 적어뒀으니까 여보가 시간 날 때 좀 가져다 드려. 괜찮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뭔가 싸한 기분이 들었어요. 전 남편은 우리 집 아이스박스 하나를 뜯더니 우리 가족들 먹을 것이라고 하면서 고기를 보여주더군요. 마블릭이 환상인 한우였어요. 부위별로 다양하게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죠. 흔히들 많이 보는 부위부터 특수 부위라고 해서 낯선 부위까지 모두 들어있었죠. 여보, 여기 마블링 좀 봐. 예술이지 않아? 이런 건 석쇠에다가 구워 먹어도 좋지만 철판 요리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거야. 진짜 아깝다. 집에서 철판 요리해 먹기는 좀 힘들겠지? 저 남편은 약간 들뜬 목소리로 신나게 말했어요. 저는 한 귀로 듣고 흘리면서 시댁과 친정에 보내는 저 박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시댁 표시가 되어 있는 박스를 뜯었어요. 테이프 뜯는 소리에 화들짝 놀란 전 남편은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물었죠. 혹시 모르니까 확인은 해야지. 당신 말대로 귀한 고기인데 이상이라도 있으면 큰일이잖아. 내가 다 보고 포장한 거야. 확인 다 했는데 뭘 자기가 다시 봐. 나 못 믿겠어? 내가 어른들께 드릴 고기를 허투루 골랐겠어? 아마 평소였다면 믿는다고 말하면서 넘어갔을지도 모르지만 낮에 장부를 본 이상 그런 마음은 조금도 생기지 않았어요. 빠르게 뜯은 박스에는 방금 열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도대체 뭐가 의심스러워서 열어본 거야? 다 똑같은 고기야. 설마 내가 다르게 준비했겠어? 괜히 확인해서는 다시 포장해야 되잖아. 여보, 왜 그래? 낮에 무슨 꿈이라도 꾼 거야? 갑자기 이건 왜 뜯었어? 전 남편이 투덜거리면서 아이스박스를 닫는 데 집중하는 사이 저는 전 남편 쪽에 있던 친정 박스에 손을 뻗었어요. 이번에는 전 남편이 빨랐습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힘으로 이것까지 왜 열어보느냐고 하냐면서 방금 보지 않았느냐고 외쳤죠. 강경한 전 남편의 태도는
제 의심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자고.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숨겨. 그냥 열어만 보자는데. 아까 확인했잖아. 다 같은 곡인데 뭐하러 굳이 확인을 해서 일을 만들어. 자꾸 이렇게도 못 믿으면 곤란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전 남편을 밀쳐내고 아이스박스를 뜯는데 성공했습니다. 박스 뚜껑을 여는 순간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왔어요. 박스 안에는 대패 삼겹살 몇 봉지가 들어있을 뿐이었죠. 저는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바로 단지 아래에 있는 마트의 가격표가 떡하니 붙어 있었죠. 전 남편은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똑같이 준비한 거니? 네 눈에는 이게 한우로 보여? 그냥 삼겹살도 아니고 고작 100g당 1,300원 정도 하는 대표 삼겹살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포장했어? 심지어 이걸 나더러 가져다 드리라고까지 해? 너 대체 우리 부모님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보, 잠깐만 진정하고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어. 내 말 듣고 나면 당신도 이해할 거야. 전 남편은 어떻게든 저를 진정시키려고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했어요. 저는 어디 해보라는 듯이 허리에 손을 얹고는 가만히 전 남편을 노려보았죠. 당신도 아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 어디 아무 고기나 드시는 분이야? 한우만 고집하시는데 당연히 선물할 때도 한우로 드려야지. 다른 고기는 비려서 못 드시는 분이라고. 그런데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은 아니잖아. 후줄근한 가게에서 만든 치킨도 드시는데 굳이 무슨 한우까지 드려.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드실 분이. 그리고 두 분 다 대패 좋아하시잖아. 나는 그냥 좋아하시는 고기 많이 드시라고 준비했지. 그게 고기한테도 좋을 거고. 방금 너 뭐라고 했어? 뭐? 고기 맛도 모르고 드셔? 우리 부모님이 한우 드시면 그건 한우한테 죄 짓는 일이냐?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고 아빠야. 당신 장인 장모고 우리 아이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라고. 그런 분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여보, 잘 생각해봐. 실제로 두 분은 대패 삼겹살을 사다 드려도 좋다고 드실 분들이야. 딱 그 수준이신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겨우 한글을 읽고 쓰는데 갑자기 대학교 전공 서적을 주면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준비한 거야. 여보가 내 마음 몰라주면 나 많이 서운해. 저는 전 남편의 어처구니 없는 비교에 더 화가 났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화가 났죠. 이 남자는 지금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을지 그게 의문이었어요. 제가 잠자마자 전 남편은 자신의 이야기에 동조한다고 생각을 한 건지 제 어깨를 감싸 안고는 조용히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솔직해지자고. 우리 어머니하고 장인 장모님하고 누가 봐도 레벨 차이가 나잖아. 외모는 물론이고 평소에 하고 다니시는 것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까지. 요즘 세상에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하지만 나는 그래. 돈도 쓸 데가 따로 있는 거고 그 쓸 때도 격조에 맞게 수준에 맞게 써야지. 그래야 그게 정말 제대로 썼다고 생각해. 당신 내 말 이해하지? 전 남편이 손이 닿은 곳에 마치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이 기분 나쁘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전 남편의 팔을 뿌리치고는 그대로 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집안 가득히 철썩하는 소리가 들렸죠. 전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쪽도 마저 내리치려고 손을 들었어요.
그러자 전 남편이 제 손목을 붙들고는 무서운 얼굴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죠. 격조? 그래, 너는 그렇게 사람이 격조가 있어서 어른을 그따위로 대하니? 레벨 차이? 네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나불거리고 있어.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야. 너 크게 후회하게 될 거야. 알아? 전 남편은 제 말이 우습다는 듯이 어깨까지 들썩거리며 웃더니 저더러 뭘 할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무슨 리조트, 펜션? 어디 붙어 있는지도 제대로 말 못할 그런 거 하나 운영한다고 뭐라도 되는 것 같아? 진짜 내가 이래서 결혼을 망설였는데. 그래도 가르치면 사람 구실 하겠거니 싶어서 걷어줬더니 하는 행동이 고작 내 얼굴에 손을 올려? 어릴 때 쫓겨나서 아무리 본데 없이 잘한다고 했지만 진짜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 되겠냐? 저는 마치 제가 학생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전 남편을 보자 더 이상은 이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앞으로 나도 아이들도 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는 급한 것만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전 남편은 이대로 나가면 정말 자기랑 다시는 볼 수 없다고 말하면서 아이들 역시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소송을 해서라도 아이들은 제가 키우겠다고 소리를 지르고는 그대로 나왔어요. 저는 흥분을 최대한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지만 핸들을 쥐고 있는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그날 그렇게 집을 나선 저는 큰오빠네 집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이 조카들과 수영장에서 놀고 와서는 그대로 뻗었다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큰오빠에게 그간의 일을 이야기하고 이혼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죠.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던 오빠는 묵묵히 어깨만 두드려주고는 편하게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이후 전 남편은 몇 번이나 아이들을 내놓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어디 있는지 물어보면서 당장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 유괴라도 신고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큰오빠네 집에 있으며 저는 양육권은 죽어도 줄 수 없다고 말했죠. 전 남편은 코웃음을 치면서 아이들을 키울 능력도 없으면서 무슨 수로 양육권을 주장하느냐고 비웃더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그럼 내가 너그럽게 용서해 줄 테니까. 잘 생각해. 이런 기회 2번은 없어. 생각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양육권을 내가 못 지킬 것 같아? 나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양육권, 친권 다 가지고 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과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그런 일은 없으니까. 당신 크게 실수하는 거야. 내가 이대로 넘어갈 것 같아? 지금 이 순간을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어줄 거야. 알아? 저는 전 남편의 경고에도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지킬 자식이 있는 엄마잖아요. 소중한 사람이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저는 전력을 다해서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고는 당장에 변호사를 찾아가서 소송 준비를 시작했죠. 아이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하더군요. 프리랜서가 아닌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셨죠. 저는 결혼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하고 있던 언니에게 연락을 했어요. 강릉에 있는 선배인데 저한테 갤러리 좀 맡아서 운영해달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었거든요. 저는 바로 강릉으로 내려가겠다고 말했죠. 나름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부모님께 들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잔뜩 화가 나신 얼굴로
어떻게 하고 싶으냐고 물어보셨어요. 양육권 때문이라도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좋아해요. 그래서 강릉의 선배 갤러리에서 일을 돕기로 했어요. 강릉? 강릉까지 내려갈 생각이냐? 애들이랑 다 같이? 아버지께서는 눈을 감고 한동안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치며 생각에 잠기셨죠.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지 조금도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강릉에 리조트 3개가 있다. 그거 네가 맡아라. 경제권이 중요하다며. 그럼 확실하게 눌러줘야지. 감히 내 딸한테 아이들 뺏어갈 생각조차 못하게. 그리고 변호사는 당장 바꿔. 내 일 봐주는 사람 있다. 이렇게 뒀으니까 그쪽이랑 해. 거기도 이혼 전담으로 하는 팀이 있다고 하니까. 변호사 일은 감사하지만 아버지, 저 사업이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런 큰일은 더더욱 못하고요. 갤러리 일로도 충분해요. 어차피 직접 관리하는 사람은 다 따로 있어. 실무자들이 일 잘하도록 챙겨주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어렵다고 그래. 그리고 이번 기회에 배워보면 되지.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부터 먹는 게냐? 그런 생각으로 자식은 어떻게 지키려고? 그리고 그놈한테 뭐라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바보같이 가만히 있을 생각이야?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는 아버지께 따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저를 안쪽 서재로 부르셨죠. 저는 전 남편의 가계부 중에서 회사 일과 관련되는 것으로 추측되는 것을 보여드렸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보시더니 좀 이상하다고 하시면서 그 장부에 적힌 이름을 하나 짚으시더니 직접 물어보자고 하셨죠. 저는 이렇게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았기에 살짝 긴장이 되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큰오빠 또래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아버지께서는 가타부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저더러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려고만 하셨어요. 저는 장부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 적힌 금액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눈에 띄게 당황하더니 도대체 그 사진은 어디서 난 것이냐고 물었죠. 남편 차에서 발견한 장부를 찍어뒀어요. 이 숫자들 의미하는 게 여기 적힌 대로 골프 연습장이나 술집에서 사용한 금액 아닌 거죠. 지금 이렇게 놀라시는 것 보니 다른 의미가 더 있는 거네요. 남자분은 이런 장부를 따로 두고 있었냐며 그럼 그렇지 호락호락한 놈은 아니었다고 중얼거렸죠. 아버지께서는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옆에서 거들어 주셨죠. 그분이 알려주신 이야기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어요. 그 장부는 회사 일과 관련된 것은 맞았어요. 다만 거기 적힌 것은 평범한 접대비가 아니었죠.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오고 간 더러운 뒷돈과도 연관이 있었어요. 단가가 몇백만 원 아래인 것들은 진짜 접대한 것이 분명하고 단위가 큰 것들은 아마 뇌물이 오고 간 정황이었죠. 골프 연습장이나 술집도 다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마저도 제게 말씀해 주셨죠. 저는 아버지께 아무래도 검찰을 만나봐야겠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라고 하시면서 그 사이에 본인도 일을 하나 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속셈이냐고 물었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냥 딸아이 마음에 상처 준 사위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을 뿐이라고 하시면서 그냥 저에게는 소송 관련만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꾸미시는지 알게 되기까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있는 곳을 알았는지 강릉의 갤러리로 찾아왔더라고요. 수염도 안 깎았는지 지저분한 모습이었죠. 저는 무슨 낯짝으로 여기를 오냐고 했지만 전 남편은 다짜고짜 정체가 뭐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어디서 소리를 지르냐며 갤러리 뒤편으로 전 남편을 데리고 갔어요. 너 정체가 뭐야? K리조트 사장님과는 어떻게 하는 사이야? M호텔은 S리조트는 거기를 네가 어떻게 다 알고 있는 건데 너랑 무슨 관계야? 전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호텔이며 리조트의 이름은 전부 다 아버지가 관리하는 곳이었어요. 저는 무엇 때문에 궁금해하는지 물었지만 전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제 팔을 쥐고 흔들면서 빨리 이야기하라고 닥달이었죠. 어제까지 멀쩡하게 계약했던 곳들인데 다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계약 해지 요구한단 말이야. 다들 당신 때문이라고 하는데 당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그제야 저는 아버지가 준비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리조트 내부에 들어가는 소품들을 아버지께서는 알게 모르게 전 남편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계셨거든요. 사위 어깨에 힘주고 다니라는 뜻에서 하셨는데 이제는 헤어지게 되었으니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이겠죠. 저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숨기는 거? 있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서 이야기 못했던 사실. 있어. 왜? 알고 싶어? 당신이 말하는 리조트며 호텔들 다 누구 소유인 줄 알아? 그거 전부 다 우리 아버지 소유야. 당신이 레벨이 어떻고 품격이니 격존이 이야기하면서 무시했던 우리 아버지 소유라고. 됐어?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다 장인어른 소유라니. 그 많은 리조트며 호텔들이 전부? 이제 와서 내가 뭘 더 숨겨야 하는데? 왜? 안 믿겨? 그럼 가서 물어봐. 오너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보면 될 거 아니야. 제 말이 끝나자 전 남편은 얼굴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를 반복하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기분에 뿌리쳐도 봤지만 얼마나 세게 쥐고 있는지 제 손에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였죠. 여보, 내가 다 용서할게. 뭐 화가 나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앞으로 조심만 하면 되니까. 내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해줄 테니까 우리 이혼 없던 걸로 하자. 우리 잘 지냈잖아, 안 그래? 지금처럼 지내면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장인어른께 말 좀 전해줘. 우리 회사랑 독점 계약하자고. 너 미쳤니? 정신이 오락가락해? 지금 이 상황에서 겨우 한다는 말이 뭐? 그 어느 때보다 멀쩡하지. 그러니까 지금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하잖아. 이 순간 이후로 나는 싹 다 잊을 거야. 당신이 한 행동. 어때? 고맙지? 그러니까 아버님께 가자. 어서. 저는 이 미친 인간이랑은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사람을 불러 전 남편을 끌어내라고 했죠. 하지만 전 남편은 쉽사리 끌려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렇게 양보를 하는데 왜 이러냐고 소리를 질렀죠. 누가 양보를 해? 용서? 지금 날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당신이 제정신이 아니란 증거야. 정말 우린 끝이야. 알겠어? 법정에서 보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이 그 회사에 있는 한 당신 회사의 제품은 절대 쓰지 않겠다고 회사에 얘기해 둘 테니까
어디 한번 잘 버텨보라고. 전 남편은 끌려가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안 된다고 발버둥을 쳤죠. 하지만 저는 손톱만큼이라도 남아있는 모든 감정이 단 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바로 검찰을 찾아가서 남편이 찍었던 가계부의 사진을 넘겼어요. 다행히 작은 오빠의 지인이 검사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죠. 저는 뇌물을 주고받은 흔적으로 추측이 된다고 하면서 그날 아버지께 불려와 모든 사실을 고백했던 분의 음성 파일도 넘겨드렸죠. 검사님은 곧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의 회사도 찾아갔어요. 물론 아버지의 대리인으로 변호사도 함께 말이죠. 물론 저의 목적은 전 남편에게 한 말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여기 온 이유는 간단해요. 이런 더러운 거래를 하는 곳의 제품은 앞으로 단 하나도 받지 않겠다는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상당히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속으로 이런 더러운 일을 하면서 회사가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저는 덧붙여 전 남편이 담당자로 있는 그 어떤 리조트에도 이곳과의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죠. 장부의 존재는 정말 회사에서도 몰랐던 것 같았어요. 제게 이 장부의 실물은 누가 가지고 있냐고 물었어요. 장부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가요? 이 사실을 누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죠. 저는 지금 이 자료 검찰에 넘기고 오는 길입니다. 증거가 될 만한 음성 파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제가 이곳을 찾아온 것은 아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현명하신 판단 기대하죠. 회사를 나오는데 어디를 다녀오는 건지 전 남편과 로비에서 마주쳤어요. 전 남편은 엄청 반갑다는 듯이 큰 소리로 여보라고 외치며 다가오더라고요. 혹시나 몰라 아버지께서 붙여주신 가이드들이 남편이 다가오자 오지 못하도록 거리를 벌려주었죠. 전 남편은 자기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하느냐며 제게 친한 척을 하는데 웃음만 나오더군요. 여보, 여긴 어쩐 일이야? 혹시 아버님 오셨어? 아버님이 해결해 주라고 하셨구나, 그치? 저는 그런 일은 꿈에서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전 남편의 얼굴로 장부 사진을 던져주었습니다. 남편은 유심히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죽어가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당신이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어디서 봤어? 설마 이걸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하고 다닌 건 아니지? 이건 극비문서야. 외부로 방출되면 안 되는 정보라고. 여보, 말 좀 해봐. 여보! 전 남편은 이 장부의 의미를 제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기밀이니 뭐니 말을 가져다 붙였어요. 검찰에도 여기 회사에도 다 이야기했어. 당신의 제목은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겠네. 제목이 너무 많아서 말이야. 뇌물에 횡령에 정말 한 사람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까 싶어. 그렇지? 그러니까 애들은 꿈도 꾸지 마. 그런 범죄자 새끼한테 내 아이들 자라는 꼴 보고 있을 것 같아? 양육권은 물론 친권까지 다 가지고 올 거야. 각오해. 저는 망연자실하며 바닥에 주저있는 전 남편을 두고 당당히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전 남편이 저지른 범죄는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한탕을 크게 치려고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회사 돈을 마음대로 돌려 쓴 것은 물론 접대비 명목으로 회사에 납품하던 하청업체들에게도 돈을 갈취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중에는 진짜 전 남편에게 뇌물을 챙겨준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는 혹시나 피해를 볼까 싶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전 남편에게 돈을 뜯긴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검사님이 알려주셨어요. 도대체 이런 남자와 어떻게 살아온 것이냐고 작은 오빠가 불같이 화를 냈죠. 전 남편은 회사에서 쫓겨난 것은 당연하고 여러 곳에서 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해요. 가장 큰 피해자인 회사 측은 당연했고 하청업체에서도 그간의 일들을 다 폭로하며 전 남편을 고소한 상태였고요. 검사님의 말씀으로는 징역이 무겁게 떨어질 것 같다고 하셨어요. 워낙 중범죄의 규모가 크다 보니 1년, 2년으로는 끝날 것 같지 않다고 말이죠. 이 일을 모두 알게 된 시어머니께서는 충격으로 쓰러지셨다고 들었어요. 좀처럼 깨어나지 않으셔서 걱정했는데 깨어나셔서는 전 남편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다고 아들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아끼셨는데 이번 일이 큰 충격이었는지 완전히 잊어버리셨다고 해요. 당연히 저도 아이들도 기억을 하지 못하셨고요. 아들과 관련된 모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캐나다에 살고 계시는 이모님이 오셔서 모시고 나가셨답니다. 저의 이혼 소송은 싱겁게 끝나버렸어요. 단단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전 남편이 배임, 횡령, 뇌물 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던 것이 제게 유리하게 적용이 되었죠. 당연히 제가 장담한 대로 친권도 양육권도 다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저는 전 남편의 흔적은 조금도 남기고 싶지 않았기에 호적 정리도 깔끔하게 했죠. 그래서 아이들이 제 성을 따릴 수 있도록 했어요.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 일을 준비하면서 저는 뱃속에 새 생명이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요. 신경 쓸 일이 많아서 5개월이 되도록 모르고 있었던 거죠. 부모님께서는 두뇌도 어떻게 자기 몸이 달라지는 것을 모를 수 있냐고 기함을 토하셨지만 당시에 저는 전 남편과의 일을 정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고 변명을 했죠. 변호사님은 새로 태어날 아이를 포함해서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한다는 서류를 다시 작성하고 전 남편에게 도장을 받아냈어요. 물론 전 남편은 새로 태어날 아이가 있다는 소리에 그 아이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든 이혼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 남편은 징역이 확정이 되어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죠. 다행스럽게도 이혼이 이전에 성립이 되어서 재산 분할은 챙길 수가 있었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전 남편이 벌어온 돈은 하나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경제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은 충분했거든요. 하지만 전 남편이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하고 양육비 차원에서 받아왔죠. 이렇게 파란만장했던 제 결혼 생활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바보같이 조종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냥저냥 지냈던 지난 생활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울 뿐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당하고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사랑에 눈이 멀었던 건지 아니면 그 순간의 안락함에 익숙해진 것인진 모르겠지만 2번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두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 또 다른 사랑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같아서는 남자라고 하면 진절머리가 나거든요. 아마 한동안 저는 여자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엄마로서 어깨 펴고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랍니다.